안녕하세요. 장창호 삼국유사, 오늘은 효성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 제34대 유임금이며 성덕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성덕왕이 첫 왕비를 쫓아내고 거기에서 난 중경이라는 태자가 살해를 당했다고 했죠. 그래서 둘째 아들, 두 번째 왕비에서 낳은 둘째 아들이 효성입니다. 그래서 효가 이루어진 임금이다 했는데 그 효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삼국 통일을 한 지도 시간이 꽤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하고 나면 전쟁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당나라의 간섭은 여전하고 더 갈수록 입김이 세워집니다. 왜군은 계속 발호를 하고 전쟁을 걸어옵니다. 아래 위로 난리입니다. 그때 이 통일의 공은 아직까지 서로 간에 자신의 공이라면서 귀족들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덕왕 때부터 시작된 그 외척들의 입김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왕의 뒤편에서 외척들이 섭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효성왕도 다름이 아닙니다. 해명왕비가 제1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효성왕은 둘째 왕자로서 임금이 되었고 16세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외척들이 뒤에서 왕을 조정하기가 용이했던 거죠. 예, 더구나 또 효성왕은 영종각간은 당시에 신라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종각간의 딸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제1왕비인 왕비의 외척들이, 왕비는 물론이고 그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영종각간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임금이 사랑하는 자신의 딸을 비로 삼고자 하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영종각간이 반란을 한 걸 또 제1왕비의 외척들이 진압을 해서 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효성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효성왕은 궁궐에 뜨락 나무 그늘에서 당나라에서 파견온 기사 양계응과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무려 10석점이나 놓고 둡니다. 자, 왕은 이제 바둑 신출내기에 속합니다. 이 양계응은 당시로서는 프로에 준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양계응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근데 바둑을 두면서 사실은 바둑만을 배우는 게 아닐 겁니다. 도를 배우고 삶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때 도덕경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렇게 시작하는 도덕경요.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것은 참된 도가 아니요. 명성을 이름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참된 이름이 아니니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바둑도 한수 물리자.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양계응은 지그시 임금을 뭐라고 할까요? 당나라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한 나라의 문화를 상징하는 게 당시에는 바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라의 바둑은 당나라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거죠. 그걸 영종각간이 양계응에게 2점 바둑, 젖바둑을 두는 게 최고였다고 합니다. 임금은 무려 10석점이나 놓고 떴으니까 그냥 호선, 맞바둑을 둔다면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성왕은 양경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웁니다. 자, 효성왕이 어리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를 하는 거죠. 바둑을 통해서. 근데 이때 관문성, 사실은 관문성은 윗대인 성덕왕 때 쌓았습니다만 삼국유사에는 관문성을 효성왕 때 쌓았다 하고 이렇게 기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문성 얘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 성덕왕 21년에 쌓은 이 관문성은 그 둘레 6,900걸음에다가 그 39,000여 명이 이렇게 직접 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모볼 관문성이라고 처음에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냥 관문성으로 이름이 바뀌어 불립니다. 그래서 이 관문성을 쌓은 이유는 동쪽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왜구들을 막기 위해서, 왜구들이 경주로 진입하는 걸 직접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쌓은 성입니다. 자, 그래서 전투가 많이 벌어집니다. 왜구들이 한꺼번에 쳐들어왔을 때 나무들을 벌목하고 돌을 굴리고 던지고 불화살을 쏴서 왜구들의 머리 트럭지가 다 불탔다 해서 그 지명을 모화라고 합니다. 털모자 불화자. 재밌죠? 자, 그렇게 해서 당시에는 왜구와 신라와의 전투가 거의 호각지세, 바둑으로 치면 맞바둑이었다고 봅니다. 한 번은 신라가 이기고 한 번은 왜구가 전투에서 이기고, 뭐 전체적으로 점령하고 이런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화의 어원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영종각가는 딸이 이 왕비로 정식 왕비로 임용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제1비인 일비의 외척들로부터 진압을 당하고 그리고 살해를 당합니다. 자, 효성왕도 이 효성왕도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사실 옛날 임금이 의문의 죽음이라면 자살이겠습니까? 타살이겠습니까? 거의 100% 타살로 봐야 됩니다. 왜? 임금은 호위병이라든가 많은 군사, 화장실도 혼자를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일은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나이도 어리고 섭정을 한 단계고 또 왕비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해 당하는 걸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왜 나중에 이름은 시호가 효가 이루어진 왕이냐? 효성왕은 죽어서 문무왕처럼 뼈를 갈아서 바다에 뿌려집니다. 그거는 대의죠. 내가 죽어서 바다의 용이 되어서 왜구의 침략을 막겠다 하는 문무왕의 통일대왕의 어떤 선언, 그것은 통일신라를 지탱하는 교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심하면 궁궐에서 이 말이 회자가 됐겠죠. 그래서 힘없는 우리의 어린 효성왕도 외척에 의해서 시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름은 문무왕의 유지를 따랐다. 그러니까 바다에 흩뿌려지면서 효가 이루어진 왕이다. 이렇게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난 뒤에는 그 사람은 굉장히 영웅시되는 뭐라고 할까요? 그런 정치권의 어떤 풍토, 나쁜 이런 것들이 당시에 시작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혜공왕 때부터는 신라의 하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신하들의 모반과 반란이 계속 이어지지만 성덕 효성왕 때는 외척들이 왕의 친자를 죽이고 또 왕을 시해하고 이런 끔찍한 극악무도한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외척들의 섭정, 통일에 대한 공다툼이 결국에 왕자리와 왕비의 자리를 두고 세력을 다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뒤에서 왕이 힘이 없을 때 간섭을 하거나 섭정을 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달성해 오곤 했다. 또 뒤집히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점점 어찌고 보면 역사적으로 후대에서 보면 드라마틱한 일이고 흥미진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대에서는 끔찍한 피해
사례가 이제 시작되는 때가 바로 효가 이루어진 성왕처럼 시호를 받은 효성왕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둑도 그래서 효성왕은 바둑판과 그 도덕경을 같이 입관을 했다가 바둑판은 뺍니다. 그래서 책자와 함께 불살라져서 뼈를 갈아서 바다에 뿌려집니다. 과연 외적을 지키려는 뜻에서 그랬을까요? 자, 정치적인 함의,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신라의 중하대가 시작됩니다. 효성왕대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